네, 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파우스트입니다. 오늘은 문학동네 2016년 제7회인 최정화 작가의 인터뷰를 읽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인터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뷰라는 작품을 보면요.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첫 구절부터 굉장히 무난한 스토리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은 굉장히 무난하지 않고 굉장히 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불안한 요소나 어떤 되게 파격적인 일상의 모습을 잘 포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뷰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앞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내일 새벽이나 되어야 비가 오기 시작할 거라고 했지만 옥상에는 테이블마다 파라솔이 펼쳐져 있었다. 펜션은 섬의 한가운데 있어서 옥상에서 섬 전체를 내려볼 수 있었다. 북쪽에는 숙박업소와 카페촌이, 남쪽 해안에는 횟집들이 모여 있었다. 배가 드나든 선착종 쪽에 소나무 숲이 하나, 서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해안의 근처에 또 하나 있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은 이 장인과 아내가 등장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작가의 어떤 5번째 책이 나오고, 이 5번째 책을 내면서 굉장한 그 사건의 이면에 깔린 내가 했던 어떤 뭔가 실수나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은 그런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몇 가지 더 얘기했다.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경청했다. 장인은 다른 생각에 잠긴 듯 시선을 멀리 두었지만 웃는 대신 인상을 찌푸리거나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봐서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면서요. 그 강연과 이제 책을 집필하는 어떤 나에 대한 어떤 캐릭터와 장인과 아내의 캐릭터가 굉장히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입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네, 이게 용막골님 말고, 모습입니다. 네, 무슬리님 먼저, 네, 네. 네,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좀 할 말이 있는데, 네, 저는 솔직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도입부가. 배경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소설이든 배경 설명 자체는, 근데 이게, 뭐 중반에 나온 것도 아니고 배경이 초반부터 들어가요. 근데 독자는 아무 정보도 없잖아요. 뭐 제목만 딸랑 인터뷰라고 주어지고 배경 설명 들어가는데 배경에 집중이 잘 안 돼요. 분산되죠. 시선이 분산되죠. 보면 뭐 파라솔 옥상에는 테이블마다 파라솔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없어요. 뭐 저한테 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뭐 그냥 파라솔이 있나 보네. 그리고 펜션은 섬의 한가운데 있대요. 옥상에서 섬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어. 북쪽에는 숙박업소와 카페촌이 여기서부터 이게 안 읽혀요. 이게 문장이 안 읽혀지는 거죠. 나한테 어떠한 의미로도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 배경이.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되게 진짜 잔잔바리하게 무난하게 들어가는데 이 소설의 좀 치명적 단점이라면 굳이 단점을 뽑는다면 이거라고 할 수 인트로가 너무 무난무난하다. 북쪽에는 숙박업소와 카페촌이 남쪽 해안에는 횟집들이 모여 있었다. 이거 읽는데 너무 벌써 졸린 거야 지금. 졸리고 짜증이 나. 점점 짜증이 막 이게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이게 가장 큰 허들이 여기서 느껴졌어요. 배가 드나드는 선착장 쪽에 소나무 숲이 하나 막 서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해안 근처에 또 하나. 와 이거 읽는데 막 지겨운 거예요 벌써. 몇 문장 안 되지만. 근데 배경 설명하는 거 진짜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왜 여기서 그냥 그게
그 위치에 그게 있다는 걸 그냥 설명하는 것뿐이잖아요, 지금 이 문장은. 이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지? 굳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하나? 근데 이 소설은 그런데도 이해가 가요. 왜냐면 음악에서 뭐 크레센도라고 하나요? 점점 이렇게 강하게 가는, 뒤로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막 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슉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는 이 소설이 그래요. 초반엔 잔잔바리하게 가다가 점점 뒤로 갈수록 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죠. 이 남자가 저지른 그 실수가 드러나고, 마지막에는 어떤 뭐 반전처럼 자기가 실수였는데 그걸 일부러 그런 것처럼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 뒤로 갈수록 진짜 흥미로워요. 흥미진진해져요, 이 소설은. 근데 전반부만 딱 봤을 때 인트로는 썩 매력적이지 않은 인트로였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네, 혹시 용막벌님은 이 도입부에 대해서 또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저도 뭐 평범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뭐 안 좋게 시작하기도 하고, 뭐, 인터뷰? 인터뷰라면 뭐, 누구의 인터뷰일까? 내가 인터뷰를 하는 걸까? 아니면, 인터뷰를 하는 대상이 또 있는 걸까? 아니면 인터뷰의 내용을 적고 있는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그냥,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뭐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인터뷰라는 간단한 뭐 대략 뭐 인터뷰가 문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인터뷰를 하는 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뭐 저는 특별히 아직은 뭔가 보여줄 만한 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점점 이제 전개가 되는데, 대화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무작정 그냥 전개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좀 두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저희가 이 소설을 읽고 이제 어쨌든 비평이든 무슨 말을 해야 되니까 끝까지 봤잖아요. 어쨌든 끝까지 본 사람들은 이 소설을 좋게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독자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그냥 이 소설을 볼 수도 있고, 그냥 서점에서 우연히 집어들었는데 이거 안 봐요. 끝까지. 이게 첫 문장에서 막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거 치명적 단점이라 보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 문학 어떤 신춘문예 이 소설을 우리가 내 작품으로 냈어요. 그럼 저는 이제 거의 이제 이거 확신하는데, 그 첫 문장 요거 읽고 에이씨, 이게 평론가님들 이게 딱 보다가 너무 무난하잖아. 이게 안 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최정화 작가님이 어떤 문예지든 이거 올렸겠죠? 그러면 이제 비평가들은 뭐 인내심을 갖고 직업적인 사명감을 갖고 읽을 거잖아요. 끝까지 어쨌든 야, 이분 그래도 등단했는데 내가 봐야지. 읽었으니까 이건 확실히 뒤로 갈수록 빛을 발하는 작품이라서 전반부는 진짜 솔직히 좀 무난무난하고 뒤로 갈수록 서스펜스가 이제 겹쳐지는 작품인데, 제 해석은 그래요. 그래서 일반 독자가 이걸 읽으면 끝까지 볼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도, 네,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네네. 이제 문득 그러니까 인트로를 인상적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러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요, 사건이. 근데 이 사건 이것도요. 초반에 아예 이 화자가 그 기자를 실명시키는 장면 있잖아요. 만약 영화였으면 그 장면부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면 혹은 다른 소설가였다면 그 장면을 툭 던져주고 갑자기 첫 문장을 그렇게 쓸 수 있겠죠. 기자가 실명했다. 그러면 독자들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왜 실명했지? 그걸 붙들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시작을 안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가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소설이었어요, 이거는. 어쨌든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도 이 소설의 도입부가 뭐 3년 전 그날도 날씨가 흐렸다. 일기예보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전주를 암시하는 문장이 없고요. 처음에 그냥 고기 구워 먹어요, 펜션에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를 처음에 읽으면서 뭐지? 왜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굉장히 아무런 이거를 정말 상징으로 써도 아무렇게도 쓰지도 못할 문장을 처음에 도입부에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맥이 이게 막 풀리는 어떤 문장이었는데요. 이거를 다 읽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작가가 이 섬에서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거를 나중에 이제 썼다고 해요. 그리고 해밍웨이가 뭐 초고는 이제 완전히 이제 처음에는 별로라고 하듯이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내 어떤 소설을 계속 덧붙이고 벽돌로 쌓아 나갈수록 그렇게 더 이제 찬란해지는 것처럼 앞에 그 상황이나 어떤 문장을 다시 이제 썼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이제 나쁜 도입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긴 해서 저는 좀 굉장히 좀 그 정통적이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허를 찌른 그런 방식으로 처음부터 이제 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용막골님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일반 독자의 입장을 용막골님이 잘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파우스트님은 그 문학 전공자로서 문창과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용막골님의 이제 객관적인 시선을 이 소설의 인트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트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아니 그냥 특별한 게 뭔지 잘 몰라요. 네. 인트로 매력적이지 않죠.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강렬하지는 않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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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인트로 얘기를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연이 이제 세 타임 정도 잡히고 뭐 종합편성 출연하기도 하는 이런 자리에서 아내라는 캐릭터 그리고 나 장인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인터뷰에 대한 인터뷰를 하듯이 이 소설의 도입부가 이제 열리게 되는 어떤 시점인데요. 이제 아내는 굉장히 이제 결혼하기 잘했어. 그리고 강연 글 들어가기 전에 몸을 좀 만들어 두는 게 좋겠지 하면서 장인이 응원을 하고 프로필 사진 찍었어? 강연용은 모레 찍게 될 거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떤 문장들이나 대화가 이제 굉장히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장 뒤에 조금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인물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스비님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캐릭터 뭐 여기서 이제 캐릭터들은 일단 이 지금 사건의 중심 주인공 남자 이 남자 캐릭터가 특이하죠. 심리적으로 뭐 그 뒤에 이제 좀 얘기할 거니까 일단 그거는 좀 뒤로 미뤄두고 이 장인과 아내가 나와요. 아내는 이제 좀 친근하게 하는 것 같고 장인도 무난무난한 것 같은데 중간에 이런 게 나오죠. 그 234쪽을 보면 장인은 그의 대학 시절 은사였다. 그가 바람을 피웠을 때도 화를 내지 않았고 어찌어찌 대처하면 좋겠다고 침착하게 조언했을 정도로 냉정한 사람이었다. 장인을 실망시킨 것은 가난도 절제력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라 그의 무능이었다. 무능이었다. 무능한 걸 못 봐주는 사람이 장인이에요. 이것도 좀 이분 독특하죠. 무능을 못 참는 장인이고 장인은 이거 가만히 읽어보면 장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있어요. 뭔가 못마땅한 건지 뭐 하여튼 그런데 아내는 장인한테 자꾸 말을 걸어요. 말을 걸고 근데 이게 얼핏 보기에는 되게 화기애애하고 그냥 뭐 그런 뭐 저 식사 자리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작가가 어떤 이게 평범하지 않거든요, 이 상황이. 장인은 되게 무뚝뚝하고 아내는 장인한테 자꾸 말을 걸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죠. 어. 그래서 어 이제 점점 인제 그 남편이 왜 이렇게 밖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유추할 수 있게끔 이제 단서들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그런 문장들이 어 좋지 않았나. 어 전 그렇게 봤습니다. 어, 네,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대화 문장 중에서도 중간에 이제 믿어, 여보, 난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제 아내의 말과는 다르게, 이제 나는 이제 굉장히 이제 뭔가 변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고, 굳이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얘기도 아니고, 아내랑 장인분이 이제 좋아하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 문장들이 계속 그의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다는 문장에서 이 화자는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속에 감추고 있는 그리고 억압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나 어떤 대화를 일부러 하려고 하는 어떤 느낌이 이제 강한 건데요. 이 심경은 나중에까지 계속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와는 또 상반되게 아내와 장인은 굉장히 무뚝뚝하게 무수인님 말처럼 이 화목한 가정을 이제 일부러 그냥 티내지 않고 그냥 묻어두는 그냥 이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야. 이렇게 놔두는 이제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을 가정한 어떤 가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어, 이제 감추는 어떤 인터뷰 형식으로 어떻게 나중에 드러나게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감추고 있는 어떤 이제 삶의 어떤 한 형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나중에 많은 이야기가 드러나겠지만, 우스빈님이나 용막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아내는 이거 238쪽이고요. 맨 위에 문단을 보면 아내는 어린 시절 얘기를 떠들고 장인은 시큰둥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아내는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고 고개를 뒤로 돌린 채 표정에 변화가 없는 장인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아내는 그에게 오늘 저녁이 정말 즐거웠다고 말했다. 당신과 결혼하길 잘했어. 아내가 기어를 진 그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다. 그가 별 대꾸를 하지 않자 다시 핸드백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자코 있었다. 여기만 봐도 이 지금 이 셋의 관계가 어떤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더 풀면요. 이제 아내와 그의 이제 두 명의 이제 대화가 이제 나오는데요. 어, 그 식사를 끝나고 이제 아내가 샤워를 하면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 그는 각방을 쓰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이게 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자 이제 뭔가 분열의 어떤 첫 번째 징후인데요. 오히려 이제 같은 방을 쓰는 거 불편한 쪽이 아내였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했고 아내는 물고 났을 때 멀쩡해 보였고 그는 산책을 하고 점퍼를 입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혹시 이제 용막골님은 어떤 이런 인물에 대해서 아내나 내가 이제 이런 어떤 서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거가 혹시 있을까요? 좀, 뭐, 진부할 수도 있고, 좀, 뭐랄까요? 늘 있는 캐릭터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데, 보통, 뭐, 보면은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화자가 보통은 잘못 있는 것 같아서 뭐 이 책 자체 뭐 이번 2016년 책 자체들이 보통 뭐 자기 자아 성찰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장인이라든지 뭐 아내라든지 아내는 별 생각 없는 것 같고 뭐 장인도 별 생각은 없지만 그냥 뭔가 사위한테 뭐 기대를 갖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캐릭터는 사실 좀 진부한 편이긴 한데 전개도 사실 뭐 크게 뭐 기대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임팩트는 있겠지만 뭔가 큰 사건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정도는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통처럼 살고 싶은 가정이지만 보통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뭐 독자 입장에서는 다르진 않은 것 같네요. 특히 특별한 거는 있어도 뭐 별로 알아차리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많은 이제 관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관계들인데요. 이제 인터뷰라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나중에 있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촉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 읽어보겠습니다. 약속보다 이제 5분 정도 일찍 커피숍에 도착했다. 그는 계산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오가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여유가 느껴졌고 덕분에 그도 긴장을 풀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여유로운 어떤 자리인데 나중에 갑자기 이게 돌변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부담감을 가진 어떤 인터뷰가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오는 가장 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는 테이블 위에 한 손을 얹고 어깨에 긴장을 풀었다. 카메라의 한쪽 눈이 가려진 기자의 표정은 지나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조금씩 기분이 나빠졌다. 기자는 셔터를 몇 번 눌러댔지만 사진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의 표정이 밝지 않다며 다시 찍겠다고 했다. 하면서 이제 눈가가 실룩거리고 이제 오른쪽 뺨 전체가 욱신거리면서 괜찮으세요, 선생님? 하고 기자의 얼굴을 이제 때리는 장면을 이제 보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이제 조금 우발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이제 이 장면을 회상을 할 때, 그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신경증 환자였나? 아, 그것은 우발적인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사건을 저지른 건가? 하고 약간 기억의 어떤 그런 환기를 조금 이상하게 이제 다른 식으로 이제 중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장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용막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뭐 주인공이기도 하고 이제 점점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있잖아요. 뭐 크다고 하면 사건의 이야기의 주가 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또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내가 이제 화자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잘못을 뭐 덮고 뭐 또는 뭐 그런 전개하는 방식들이 사실 뭐 자기 중심적이니까 뭐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뭐 나를 어떻게든 뭐 치유해주고 바로잡아주고 싶어 하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야기라는 게.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래도 이제는 좀 기대가 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것이 뭐 파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뭐 해피엔딩으로 할 것인가. 뭐 대부분 뭐 파국으로 갈 것 같지만 어쨌든 좀 이제 슬슬 좀 이야기가 올라오면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정도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무스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번 주에도 두 편의 소설을 읽었었는데 김소월 작가님의 유럽식 독서법은 분량이 거의 한 30쪽 정도 되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최정화 작가님의 인터뷰라는 작품은 분량이 20쪽이에요. 그러니까 30쪽 대 20쪽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김소월 작가님의 작품은 좀 긴 편이고 뭐 상대적으로요. 이 두 편만 봤을 때 인터뷰라는 작품은 상당히 짧아요. 정말 간결하게 쓰여진 작품인데 여기도 보면은 이 사건이 일어난 게 거의 한 6쪽, 7쪽 만에 이것도 20쪽짜리 작품에서 7쪽 만에 이, 이게 들어간다는 게 이것도 빨리 들어간 건 아니네요. 본론이 들어갔죠. 239쪽에 보면 3년 전 그날도 날씨가 흐렸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장황하게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한 거죠. 그걸 잔잔바리 깔아놓고 서스펜스처럼 깔아놓고 결국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두 번째 볼 때 제가 이제 이게 불안의 징조 이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작가가 깔아놓은 거를 밑줄을 쳤는데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자를 손등으로 치잖아요. 치기까지 어떤 개연성을 이제 주는 건데 자, 240쪽부터 보면 택시를 탔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좀 불안했다. 불안하죠. 인터뷰를 하는 일은 언제나 신경이 쓰였다. 사진을 찍는 건 더 싫었다. 그다음에 아래 보면 이어 환하게 웃어보았고 그러나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겸손한 듯 미소를 지었고 시큰둥해 보였다. 그리고 무표정일 때 하면서 어딘가 찡그린 얼굴 같았다. 이 문단에서만 불안의 징조가 엄청나게 많이 보여요. 이미 이 사람이 결국 큰일 저지르겠구나.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니 호텔 전체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거짓 웃음을 짓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마 부근에 올라온 새치 때문에 까다로운 느낌을 주는 40대 여자였다. 결정적으로 이거 나오죠. 기자의 손은 생각보다 크고 축축했다. 축축한 건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는 손바닥을 바지에 슬쩍 문질렀다. 우리 아래 문단을 보면 이런 식의 대화에 익숙했지만 한편으로는 신물이 났다. 사람들이 앞에서는 웃어 보이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질투하며 험담한다고 생각했다. 눈가에 가벼운 경련이 일어 그는 잠깐 멈칫했다. 그의 겨드랑이에 땀이 고이기 시작했다. 순간 멍해져 기자의 질문을 놓쳤다. 또다시 정신이 흐트러졌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최정화 작가님은 깔아놔요.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밖에 없게끔. 눈을 너무 빤히 쳐다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의 눈에 거슬렸다. 마치 자기를 비웃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카메라, 카메라를 비추는데 카메라의 한쪽 눈이 가려진 기자의 표정은 지나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조금씩 기분이 나빠졌다. 그는 화난 표정을 지울 수 없었다. 얼굴이 점점 더 딱딱하게 굳었다. 눈가가 실룩거리기 시작하죠. 이런 디테일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이 장면이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등으로 치고 말아요. 실수였죠. 실수였지만, 이게 작가가 은근히 치밀하게 이 블록을 쌓듯이 이 불안의 징조들을 쌓아갔구나. 이게, 문장으로 다 보이니까요. 그래서 설득이 됐다. 전 이 파트는 되게 흥미진진하게 잘 봤습니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용막걸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런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뭐 점점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들, 그리고 어,
이게 나 얘기잖아요, 전반적으로. 근데 내가 당하고 있고, 내가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뭔가.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파국으로 가는 정도의 예상은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긴장감이 이 몰입을 하거나 이 감정이입을 하다 보면은 읽는 사람도 약간 그 긴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표정이라든가 뭐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을 통해서 나의 그 감정 상태, 뭐 독자의 감정 상태, 독자의 감정 변화도 뭐 비슷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몰입감을 좀 더 주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클라이막스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런 인물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점점 이제 내가 그런 인터뷰 상황에서 점점 눈가나 이제 딱딱하게 굳으면서 얼굴이 점점 이제 어떤 사건을 예고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매끄럽게 쓰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런 매끄러운 어떤 문장 구조보다는 이 사건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뤄지는데요. 이 문체랑은 다르게 이 기자의 눈이 실명되었다는 보도가 나중에 이제 왜곡이 되거나 기자는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 이제 막상 이제 신문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폭력배 같은 어떤 전과자를 다루는 듯한 포즈로 이 사람이 매장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해변에 방파제 있는 호프집에서도 첫 번째 장면과 비슷하게 자기 변명을 하거든요. 아, 그때 그렇게 한 게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소설의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무난한 문체나 어떤 인물의 섬세한 심리 묘사보다도 그런 어떤 사건을 이제 당한 어떤 화자가 이 비운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어떤 과정들을 굉장히 이제 좀 인물 심리의 묘사로 매끄럽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에 주안을 어, 두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실수로 고의로 한 게 아니라 실수로 인터뷰 기자를 쳤는데 그 기자가 괜찮다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큰 사건으로 번져서 내가 몇 년간 매장을 당해야 됐던 진짜 그 짤막하게 표현하자면 신문기자 몇 줄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어떤 간극이 저는 좀 상당하다고 보았거든요. 이 인터뷰라는 어떤 소재도 그렇고 이 인터뷰로 하여금 내가 그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어떤 단상 위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에 대한 내가 변명을 해야 되고 많은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도 내가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서사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이랑 이제 여자가 나옴으로써 또 다시 이제 그런 차원이 또 국면이 또 전환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조금 묻고 싶긴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사소한 얘기고 내가 인생에서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크게 번지고 내가 그냥 흙탕물에 잘못 들어갔다가 그 사건이 내가 평생의 죄책감이 날 수 있는 사건으로 그런 번지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굉장히 그냥 간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두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뭐 하나하나의 문장들보다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진짜 재밌는 게요. 우리가 이 직전에 봤던 김솔 작가님의 유럽식 독서법은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볼 수밖에 없었죠. 독특하게 쓰셨기 때문에. 문장을 뜯어보는 그게 만드는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정화 작가님의 인터뷰라는 소설은 뭐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뭐 우리가 반추한다 이런 거보다는 이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곱씹어 보게 돼요. 그런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에 주목하게 되는 소설이 김솔 작가님의 문장 어떻게 보면 디테일이죠.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막 이게 분석하게 되는 소설이 김솔 작가님의 유럽식 독서법이었다면 이 최정화 작가님의 인터뷰는 문장보다는 전체의 거대한 틀, 거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그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되게 중요한 화두 같은 느낌?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두 소설이 절묘하게 비교되지 않나. 어,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게 문학동네 편집자 누군지 몰라도 소설 배치를, 이게 읽을수록 놀랍단 말이에요. 읽을 때마다. 일부러 이렇게 배치를 의도했겠죠? 설마 이것까지 의도했을까? 그럼 천재인데? 아무튼. 그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문장보다 이 사건을 자꾸 생각하게 되고 곱씹게 되는데, 어, 여기 이제 해설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해설에서는 그, 그 얘기를 하죠. 몰 윤리에 미약해서 전철이, 평론가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뭐, 타자의 시선 얘기를 하면서, 타자의 평가에 민감했던, 그런 타자의 평가에 민감하다. 이 남자뿐만 아니라 이 아내나 그 아버지, 장인, 또 타자의 평가에 지나치게 민감한 거죠. 그래서 259쪽을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슬라보의 지적에 제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절묘해요. 자신이 옥수수라고 믿고 있던 남자가 있었죠. 근데 그 남자가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데 의사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제 당신은 옥수수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가 답을 하죠. 네, 저는 물론 제가 옥수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닭도 그 사실을 알까요? 이거 진짜 자기가 옥수수인 건지를 알잖아요. 옥수수인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260쪽에 받는 문장이 중요한데요. 저는 물론 이 화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소설의 화자가. 저는 물론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언론도 그 사실을 알까요? 이렇게 주체적인 사유를 방기하고 세간의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런 평을 하세요. 평론가님께서. 저도 이게 정확하다고 보고, 저도 이게 타자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욕망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실수였어. 실수였는데 남들이 다 뭐 기자들도 언론에도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그러니까 내 말은 안 믿어주고 진실은 안 믿어주고 언론의 말을 장인도 아내도 다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모든 사회가 자기를 나쁘게 보는. 근데 그거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근데 이게 이 소설이 단순하지 않은 게 재밌는 게 일종의 반전이 나오는데 244쪽부터 어쨌든 해변을 따라 걷다가 호프집에서 커플을 만나잖아요. 이걸 추가한 게 이 소설의 신의 한 수였죠. 좀 그렇게 봐요. 이 장면이 추가된 게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이게 되게 그래서 이 장면부터가 이 소설이 진짜 흥미진진해지고 깊어지는데 만약에 이 장면이 없었으면 이 소설은 아무것도 발표 자체가 안 됐을 거예요.
너무 뻔하니까. 뭐 실수로 쳤는데 언론이 오해했더라. 그게 뭐야 그게. 언론이 오해했더라. 그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솔직히. 그럴 수 있지 뭐. 근데 여기서부터 244쪽부터 전개되는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섬뜩하기도 하거든요. 이 남자는 여기서부터 태도를 확 돌변해요. 그 여자와 낯선 남자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그걸 저지른 것처럼 쇼를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인간의 어떤 본질을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욕망을 절묘하게 잘 나타내고 있는 게 아닌가. 되게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갈수록 임팩트가 정말 커져요. 초반부는 정말 정말 읽기 싫게 생겼는데 뒤로 갈수록 그 임팩트가 엄청나게 증폭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 뒷부분을 좀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면 좋지 않을까.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루스베이님의 얘기에 거의 저도 이제 동의가 될 정도로 네, 많은 또 얘기를 해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그 용막벌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네, 물어봐 주시고 여기서 네. 뭐, 전개가 뭐, 팍 올라가지도 않고, 뭐, 적당히 그 상승 곡선 올라가면서 올라가는데, 뭐, 평범하다면 평범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를 뭐, 연속적으로 읽는지, 또는 뭐, 끊어가면서 읽는지는 뭐, 그, 독자들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연속성이 없다는 건 아니니까, 이야기들이. 이제, 뭐, 끊어서 좋은 그런 작품들이 있을 거고, 계속 봐서 몰입을 계속 해야 좋은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렇게 이제 확 올라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뭐, 적당히 뭐, 끊어서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아니면 뭐, 왔다 갔다 해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떡밥을 막 푸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뭐, 앞부터 쭉 읽어도 뭐 괜찮은 전개 방식이고, 또 뭐, 그렇게 자극적이지도 않아요. 뭐 적당히 그냥, 몰입은 되지만, 뭐, 그렇게 뭐, 재미없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뭐, 이 심리 상태가 안 불안하지도 않지만, 뭐, 불안하다고 해도, 뭐, 그냥 적당히 그냥, 뭐, 그렇게 이제 극적인 그런 요소들은 이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괜찮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뭐 안 이상한 건 아닌데요. 뭐 적당해요. 뭐 수위 조절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같이 이제 말을 이어보면요. 이런 어떤 뒤에서의 국면이 사실 앞에서의 약간 연장 같아 보이지만 또 다른 국면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또 앞에서 얘기한 어떤 부분을 이어가자면요. 그는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 깨달았다. 그들의 시선을 즐기면서 자신의 교활함을 깨달으면서도 그는 마음 한 구석이 편안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챈 고양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천천히 눈을 감듯이 서서히 긴장이 풀렸다. 그들 커플은 그를 배려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고 그는 그 순간을 만끽했다. 3년간의 고통을 한꺼번에 위로받는 시간이었다. 하면서 이제 그 기사에 실린 어떤 내용들을 그 앞에서 이제 그가 이해를 해주는 어떤 쇼를 하고 있고 내가 그런 어떤 위로받는 시간을 통해서 그 순간을 만끽하는 표정이 나오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이 소설의 어떤 백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제 유리막처럼 이제 가볍게 그냥 부서지는 그런 인간관계의 어떤 속성을 인터뷰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나중에 있는 그 사람들조차 내가 이런 감정으로 소비되었는 그리고 그 두 명의 이제 남편과 여자들도 내가 그냥 이해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그를 보고 그는 그것이 만족스럽고 이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가장 가벼운 이제 단편적인 어떤 면을 그런 어떤 피상적이고 내가 이렇게 보이고 싶고 그 보여야 하는 타자의 어떤 속성을 정말 유리 같은 그런 감정을 간단하게 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거짓말이 나와요. 이 거짓말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소설의 의문을 불러들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 이 소설의 내용도 형식도 너무 뭐 단순하고 사건도 단순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미묘한 지점을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내고 있지만 맨 마지막에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화두로 던져진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이제 마지막 문장 얘기하기 전에 좀 먼저 이제 그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잠깐만 까먹었다. 잠시만 용막걸림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뭔 말 하는지 까먹었어요. 정리할게요. 뭐 이쪽은 사실 뭐 그렇게 뭐 반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소설 같은 것들 내려가는 이런 투들 있잖아요. 뭐 절정에 왔다가 절정이 뭐 어딘지는 정확히 뭐 명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이제 갈등이 해소가 되고 뭐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딱 어느 정도 이야기가 풀려가는 그런 정도가 있는데 뭐 크게 뭐 전반적으로 놀랍지 않다 보니까 이제 자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내려오는 속도도 뭐 이렇게 뭐 좀 완만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소나무 숲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해서 좀 약간 편안하게 그냥 독자들이 긴장했으니까 약간 뭐 사이다도 좀 주고 조금씩 주고 많이 주진 않지만 어쨌든 좀 푸근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물론 뭐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뭐 끔찍했던 뭐 이런 일들도 있지만 뭔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조금씩 주는 것 같아서 잔잔한 느낌이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색다르거나 뭐 그렇지도 않지만 너무 식상하거나 뭐 그렇지도 않았어요. 또 그런 느낌입니다. 네. 저는 이제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마지막 장면에서 이 남자 사건을 저지른 이 남자와 이제 부부가 나오죠. 이 젊은 매력적인 남녀 부부가 나오는데 재밌는 게 이 남자도 이 부부에게 잘 보이려고 쇼를 하고 있고 이 부부도 이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쇼를 하고 있죠. 결국 진실은 서로 감추고 있어요. 이 부부도 솔직히 이 남자를 좋게 안 보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이 여자도 되게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 하는데 서로 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자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간의 적나라한 진실인 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꼭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진실은 뒤에 좀 숨겨놓고 당장 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소개팅 자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발표 자리일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당장에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좀 뭐 이렇게 좀 꾸며서 하는 거죠. 이런 경험은 아마 누구나 다 좀 한 번쯤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뭐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기가 마치 범죄자인 척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그런 것 같은 뉘앙스까지 풍기면서
처음 보는 순간부터 그 기자가 거슬렸어요. 인터뷰 내내 기분 나빠서 숨이 막힐 정도였죠. 난 이성을 잃었어요. 자기를 뽐내고 있어요. 자기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이 정도까지 사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 근데 이게 누구든 그럴 수 있다는 게 인간이라면 그게 포인트 같고 이 소설에서 서로 쇼하고 있다. 쇼하고 있고 그리고 전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 소설 읽으면서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여자랑 이 남자랑 두 명이 남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게 떠올랐냐면 연쇄살인범 조커가 떠올랐어요. 결국 이게 만약에 영화화 된다면 혹은 뭐 드라마화가 된다면 봉준호 감독이 이걸 영화로 만든다면 결국 마지막에 여자를 잔인하게 죽이겠죠. 칼로 찔러 죽이고 뭐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느낌이. 요즘 트렌드식으로 만들면 그렇게 되겠죠. 남자가 이제 흥분해가지고 그 조커가 떠오르는 그 특히나 이 마지막 장면들이 묘하게 조커 느낌이 많이 나요. 그랬다. 근데 이게 진짜 용막걸님 그 해석도 이해 가는 게 우리의 감성은 이미 조커예요. 조커에 물들어 있어요. 그 정도의 극단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빌런에 익숙해져 있어요. 저 정도 봐야 우리가 영화 본 느낌이 나고 그런 감성을 갖고 이 소설을 보니까 밋밋한 거예요. 아니 뭐 살인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조커 정도는 돼야 뭐 잔인하게 살인을 저지른다. 그거에 이미 이제 감수성이 익숙해졌는데 뭐 그냥 무난하네 소설이.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그 찌든 감수성이 조커 정도는 돼야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저도 약간 뭐 서스펜스를 추가하면은 또 재밌겠다는 생각은 또 드는데요. 이거는 또 이런 맛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에 이제 어떤 포장된 그런 면이라던가 세세한 인물 묘사를 통해서 정말 이제 그 사람이 없는 말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나도 그냥 이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고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내 죄책감이나 어떤 그것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이제 서로 이해하는 척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말하는 어떤 태도가 이런 인간의 어떤 그런 현대 문명의 보편적인 어떤 형질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도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는 어떤 과정에서 나라는 화자가 그런 어떤 자기 배반적인 어떤 그 감정 상태를 용인하고 그 교활함을 깨달으면서도 편안해하고 만족감이 들고 긴장이 풀리는 그런 과정이 사실 이 인물 심리 묘사에 있어서 이 마지막에 어떤 인간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런 어떤 그 많은 어떤 이렇게 치장적인 소설이 아니라 이렇게 인간의 감정이 교활하고 교활함을 깨닫는데도 그런 걸 만족하고 그 만족이 풀리는 거를 정말 그 가식적인 어떤 얘기들로도 풀리는 정말 이런 아이러니한 정말 인간의 자기 배반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또 주는 한편의 뭔가 인간의 어떠한 진실이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 여자 기자라고 진실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꺼림칙해서 자기가 찔려서 그냥 여자라고 하긴 그렇고 남자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 어떤 그런 어떤 예전의 사건들이 다른 식으로 변장이 되는 그리고 변이가 되는 그런 과정을
정말 이렇게 단편인데도 정말 잘, 깔끔하게 그려냈다? 이런 아, 생각이 드는, 네.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이게 모티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진실과는 다르게 남자가 말을 꾸며내잖아요. 요런 모티브를 갖고 어떤 뭐 서스펜스 영화 뭐 대본을 쓸 수 있겠죠. 대본이나 뭐 드라마도 그렇고 어떤 반전 이런 게 반전 음, 영화 만들기 되게 너무 좋은 모티브잖아요. 실제 진실과는 다르게 이제 남자가 계속 거짓말에 계속 가는 거죠. 아, 요런 모티브로 뭐 소설을 써도 좋고요. 영화 괜찮을 것 같아요. 영화 한 편을 멋지게 이제 반전 영화 만드는 거죠. 제가 반전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만들면 좋겠다.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두 가지 이제 좀 진짜 두 번 다는데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이거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해설 전철이 이 평론가님께서 해설 쓰신 거에 마지막 그 문장들인데요. 이분이 이 소설을 극찬을 하세요. 자, 따라서 하면서 262쪽의 중간 부분부터 보면 마지막 문단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작품을 온전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독법이 필요하다. 하지만 평단은 아직 윤리를 대체할 이론적 용어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대안은 없다. 이 작가가 지극히 내성적인 인물의 심리를 대담하면서도 섬세하게 묘사해냈다거나 처연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현실을 풍자하는 재기가 있다거나 현실을 예리하게 직시하는 눈이 돋보인다거나 그러면서도 히치콕식의 서스펜스를 능수능란하게 조율해내는 감각을 경비했다거나 서사적 개연성을 방기하지 않을 만큼 치밀하다거나 현대인의 불안을 조밀하게 포착해내는 솜씨가 발군이라거나 삶의 아이러니로 포착하는 재능이 놀랍다는 식의 헌사를 나열할 수야 있겠지만 이 모든 헌사를 바치는 거죠. 이 작품에 지금 이 평론가는 이 중 어느 것도 그녀의 작품이 개척한 미학적 영토를 오롯이 설명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의 시점에서 내가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결론은 이 작가가 제래의 소설 독법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새로운 젊은 작가라는 것이다. 자,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평론의 이 말들에 공감을 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이런 평론이 사실이라면, 어, 도대체 이 작품이 개척한 미학적 영토를 어떤 말로 우리가 서술할 수 있을까? 이분은, 이분도 자기는 아직까지 표현을 잘 못하겠다고 해요. 자기 언어를 이 작품을 표현할 언어를 찾지 못해서. 여기 보면 평단은 아직 윤리를 대체할 이론적 용어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라는 말까지 해요. 요거에 대해서 파우스트님이 어느 정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거 읽으셨을 때. 저는 이제 앞선 작품이 어떤 남성적인 어떤 영토의 재창조를 보여줄 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세계는 내 상징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피카소처럼 위대한 세계로 재창조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작품이라면 사실 여자의 그런 독법이라는 거는 내가 이 감정선이나 어떤 심리적인 면이 이 현대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한 가운데 강이라고 치면요. 내가 이 감정을 느끼는 어떤 미묘한 선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맞닿은 지점이 굉장히 포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새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히치하이킹 게임의 윌라 코네라나 아니면 체업의 뭐 여러 가지 단편이 보여주는 도레스 레싱이 보여주는 어떤 방식과 같이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그냥 아주 잠잠하게 있는 아주 그냥 우리가 당연한 것들로 믿고 있는 어떤 진실이나 어떤 그냥 허위 사실들이 마치 하나의 작품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런 감정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교활한 면이 있었나? 내가 이런 교활한 어떤 생각으로 혹은 내가 정말 이제 현대인을 살아있는 어떤 좀비 같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미묘한 감정선을 건드리는 작품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은 그런 어떤 현대의 어떤 그런 미묘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정확히 그려내려고 펜 촉에 들고 그려내려고 섬세하게 했다는 점에서 내가 가진 어떤 진실이나 어떤 왜곡된 어떤 과장이나 내가 품고 있었던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폭력들을 그 이면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어떤 진실로 치부될 수 있는 작품이 대단한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히치하이킹 게임에서는 그냥 뭐 인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냥 여자 상이나 남자 상을 굉장히 그 언어적인 폭력이나 그 사람이 되었다는 변신 모티브에 의해서 폭력적으로 어떻게 사람이 변해지는지, 너가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너가 거지로 보냐, 너가 나를 악마로 보냐, 천사로 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려냈다시피, 그 체육도 이제 엄청나게 사소한 그런 사건들의 일상의 이면을 그려내면서 엄청난 그 일상의 괴물들을 이렇게 포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원초적인 어떤 그런 잘못이나 반성이나 모든 후회나 어떤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어떤 것들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러니를 포착하는 재능도 저는 앞서 발견한 어떤 남성적인 이제 영토를 발견하는 것 외에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용막골님은 어떠시나요? 뭐 전반적으로 약간 긴장감도 있고, 뭐 그렇게 크지는 않고 뭐 자극적이진 않다고 해도 뭐 이제 약간 서스펜스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다른 것보다는 덜 그래도 뭐 자극적이었지만, 자극적인 게 꼭 재밌다고 뭐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냥 이런 소설도 있고 저런 소설도 있고, 일단은 뭐 짜임새나 뭐 이런 것들은 괜찮으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그냥 그리고 뭐 딱히 그 약간 사회적인 느낌이 든다면은 뭐 이게 뭐 이 기레기 같은 뭐 그런 저널리즘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떠오르게 만들어서, 약간 지금은 더 자극적이잖아요. 뭐 이때도 그렇지만 이게 뭐랄까 방송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이것저것 뭐 깊거나 뭐 많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해도 이게 뭐 있을 법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또 이제 약간의 반전이나 장치 같은 것도 줬기 때문에 이제 또 뭐 약간 추리하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뒤에 이제 그 심사평 같은 것들을 보면은 약간 그냥 이게 그냥 그 단순해 보이지만 또 단순하지 않다라고 그런 평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더 다르게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여러 번 또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좋은 게, 특히 이제 문학동네의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 중에 진짜 좋은 게, 단편 소설 하나 나오고 그거에 대한 작가 노트 나오고 이거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3종 세트가 붙어 다니는 건데, 소설, 작가 노트, 해설, 평론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더 뭐랄까 깊게 객관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소설집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뭐 공부하는 셈치고 이걸 계속 읽고 있긴 한데, 다른 건 보통 문학 작품만 툭하니 던져져 있으니까 이게 작가가 무슨 의도로 썼는지, 평론가도 이걸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어쨌든 평론이 붙어 있어서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소설을 공부하는데 정말 좋은 텍스트이지 않나. 그리고 제가 또 아까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작가 노트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 소설은 한 3번인가 고쳤었다. 완전 뒤집어 엎어가지고
썼다고 작가가 밝히죠. 많이 뒤집어졌다. 이 소설이 많이 수정된 소설이고 그 256쪽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별표를 별표를 쳤는데 원래 이 소설의 제목은 미래는 찬란하다였어요. 그 다음에 고쳐 쓴 제목이 귀골이었어요. 그걸 감안하시고 이걸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래는 찬란하다와 귀골이에서 저지른 실수는 내가 주인공에게 너무 감정을 이입했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인물에게 이입하게 되면 이야기가 갈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이다. 때로는 사랑하는 인물에게 가혹해야 할 필요가 있다. 등장인물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편이 결국에는 인물까지도 살리는 결과를 낳는다. 그쪽이 언제나 더 나은 소설을 탄생시킨다. 자, 등장인물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사랑하는 편이 더 낫다는 거죠. 저도 이게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내가 주인공에게 너무 감정이입을 해도 안 되고, 왜냐면 객관적인 거리가 필요하니까요, 문장을 쓸 때. 혹시 이 문장에 관련해서든지 혹은 뭐 이 작가가 이걸 3번 뒤집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파우스트님은 요거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 문장은 처음 읽어본데요. 아무튼 내 이제 이야기를 이제 쓸 때는 사실 저도 이제 뭐 간단하게 글을 이제 쓰려고 하는 편이지만 정말 공감이 많이 드는 얘기가 정말 그 이야기를 내가 몰입해서 쓰는 것보다 그 이야기가 스스로 이제 갈 길을 가는 게 이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내가 그 소설에 몰입하는 이유가 그 동정심이나 연민이나 그 사상 자체에 빠져버리면 정말 그 사람 밖에 몰입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내가 돼버려서 그 모든 사람들한테 공감을 잃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감정을 이입해버리면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정말 산으로 가거나 어디 딴 데로 가든 내가 그 이야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한테 이미 먹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정말 과장돼서 허위 왜곡으로 이 현실 세계를 구부러뜨리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균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해밍웨이의 얘기를 들었다시피 어떤 인물도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이 등장인물도 정말 좋아하지만 모두를 좋아하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도 그 사랑스러운 어떤 인물에게도 결국엔 허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결국엔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게 서머신봉의 어떤 소설에 보면은 아무리 뭐 선량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비겁함과 뭔가 되게 막 그 이익을 따지는 관계함이 있고 아무리 불량해 보이는 사람에도 착한 구석이 있다고 하다시피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리지 않으면 정말 이 주인공이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것보다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단마크처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소설이 얼마나 더 깊어지고 이 주인공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어떤 관계들이 정말 그런 어떤 극적인 사실까지 나아가는데 그 심리의 배경과 어떤 묘사와 그 많은 인물들의 작중 인물들의 어떤 하나의 정의들이 이 세계를 꾸며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좋은 영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공감하는 게 이야기에 잡아먹히면 안 된다는 말이 공감이 되네요. 내가 어떤 실제로 주제에 필이 꽂혀가지고 내가 이걸 말해야겠어 하면은 이 꼰대가 되잖아요. 제가 소설 강의 수업 들을 때도 그 작가님이
주제가 너무 강하면 주제는 달걀 쥐듯이 살짝만 쥐어야지 너무 세게 쥐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주제가 너무 강하면 독자들이 되게 거부감을 일으키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뭐 이게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 김솔 작가님의 유럽식 독서법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너무 자본주의에 대해서 바라보는 이 작가의 시선이 너무 편향적이라서 뭐 자본주의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겠죠, 당연히. 다양한 면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 이 김솔 작가님이 갖고 있는 어떤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좀 그게 이제 좀 과하지 않았나. 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이야기에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 어떤 주제에 내가 너무 잠식당하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용막골님은 좀 어떠셨나요? 이거 보시면서 작가 노트. 뭐 작가 노트는 뭐 그냥 사실 뭐 크게 뭐 감정은 없어서 그냥 그러면 그거 그렇구나 한번 정도 같죠. 네. 전반적으로 이제 끝날 시간 됐으니까 이 소설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하고 이제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떠셨나요, 용막골님? 별로 그냥 이제 뭐 못 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재미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데 감정 표현도 뭐 어느 정도 잘 살린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이런 소재는 괜찮은데 임팩트가 좀 약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뭐 재밌게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긴장감을 주거나 아니면 심리 묘사가 좀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수위를 조절하는 알겠을까? 아니면 쓰다가 힘들어서 뭐 이 정도만 써야겠다라고 했었을까? 라고 싶기도 하네요. 뭐 장편으로 쓴다면 좀 더 살이 붙고 하면은 좀 더 서스펜스적인 게 좀 돋보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좀 아쉽지만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잘 봤습니다. 저도 뭐 총평 이어서 하면 네. 아까 말했듯이 인트로가 좀 아쉬웠고 좀 그래요. 전반적인 주제 모티브는 좋아요. 정말 좋고 요거를 뭐 다르게 좀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전식으로요. 정말 괜찮아. 모티브는 좋은데 전반적인 전개가 그죠? 예. 거시기했다.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죠, 파우스트님. 네. 소설에 대한 뭐 다양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소설의 전개가 조금 아쉽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소품에 약간 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소설이었는데요. 저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런 소설을 조금 더 연장해서 보고 싶은 이유가요. 이런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한 인간의 심리가 이 세계와 내가 결정짓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어떤 중요한 어떤 내가 이제 정말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예전부터 좀 들긴 했어요. 물론 이제 뭐 그런 앞에 보였던 그 사과를 완전히 으깬 듯한 소설도 있었고 그런 재미도 있지만 세계를 재창조하는 하지만 이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진짜 반영하고 있는 소설은 조금 이제 더 들어가서 심리를 보면은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문학 정독을 많이 넣어봤고요. 최정화의 인터뷰라는 소설은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끝내죠. 그러면은 네. 네. 그러면은 뭐 마무리 멘트는 뭐 어떻게? 그냥 뭐 끝내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